보면은 뭐 피해 입으신 분은 안 계신데. 근데 이상하게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태평한지. 특히 이 국방이라는 것이, 군이라는 것이 유사시에 필요한 건데, 유사시에 이번에는 거의 무용지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전반적인 총체적 부실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국방장관께서 저 사의 표명하기 전날 제가 어떤 모임에 갔었을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지난번에도 당하고 뭐 이번에 이렇게 또 당하면은 국방장관뿐 아니라 그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좀 양식이 있었던 분이신지 국방장관께서 사표를 내신 것 같아요. 근데 더 좀 이 말리는 신의가 더 밉다고 이 중국의 다이빙고 그 국무위원이 와서 뭔가 좀 그래도 이번에는 이 따끔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더니 야 결국 육자회담 하자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 보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 안이하게 좀 그 이 외교 문제라든지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데 좀 이 상대를 좀 수를 좀 읽고 뭔가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그 생각구 열도에서 중국 선박이 일본 순시선 들이받았을 때 그 얘기하면서 만약 일본에서 총격이나 가해가지고 너희 한 두 사람 몇 사람 죽었으면은 그때는 너희가 육자회담 하자고 그런 얘기 할 것이냐. 오히려 그렇게 좀 반농담 반진담 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풀어가는 그런 지혜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실 국방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가 더 예측하고 준비가 됐었으면 뭔가 이번에 따끔하게 혼을 좀 내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모시는 임지원 수석님 내년도 경기 예측에 대해서 정말로 이 탁월한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내년도를 준비하는데 좋은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좋은 말씀 듣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2008년부터 저희 포럼을 나오셔서 빛내주시고 계시는 우리 임지원 수석님이십니다. 뭐 몇 번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JP모간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계시는 임지원 전문의이시고요.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국제금융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도 그 JP모간에서 계신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시장 전문가 패널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 전문위원 등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 몇몇 사장님들이 1년 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우리 임 박사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경제정보화국서 내년도 이 사업 계획에 많은 반영을 하시고 이렇게 되신 사장님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임 박사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여느 때와 같이 내년도 전망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망 작업이 아직 100%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그 재정 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은 약간 불확실성이 있고
또 이제 유럽 문제도 아직 논의가 막 진행이 되는 중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실은 내년도 전망에 대해 한 1%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가져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방향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적엔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라든지 금융시장 여러 가지 변수들 흘러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난 한 해를 보시면은 일단 그 출발 자체는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좀 낙관주의가 많이 들어오면서 저희 뭐 한국도 그렇고 다른 여러 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뭐 주식시장에 관련된 지표들은 좋아지고 또 금리는 약간 올라가는 모드였고 반면에 이제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많이 1월 달에 빠졌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몇 달을 못 갔죠. 그래서 2월 말부터 그 그리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 주변국 그 채무 문제 이게 이제 불거지면서 금융시장에서 다시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한 회피 심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점점 크기가 커져가지고 5월 말 6월 초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이제 커지면서 유럽 주변국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게 유로 전체적인 그 은행의 문제다 이렇게 문제가 옮겨왔습니다. 그 뒤에는 유럽 주변국들이 만약에 그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은 이걸 어떤 은행들이 많이 갖고 있느냐 이 부채를 그래 봤더니 다 유럽계 은행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은 유로의 그 은행들의 뭐 여러 가지 주요한 은행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이거를 프라이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점을 찍고 내려가게 된 계기에는 이제 ECB가 페드하고 달러 수합을 다시 체결을 하면서 이제 이게 다시 쭉 잠복기에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한 3달 정도 금융시장을 이제 못 살게 굴다 보니까 이게 실물 쪽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괜찮다가 7월 말 8월부터는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더블딥 얘기가 다시 시작이 됐던 걸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8월 정도에는 제가 정말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누가 나오게 되냐면 그 연준의 버냉키가 나와서 우리 양적 팽창 정책 또 하겠다. 이러니까 금융시장이 막 그 정책 기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쨌든 실물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다시 금융시장에서는 또 좋은 쪽으로 반응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돈이 풀리게 되면 이 돈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논쟁을 하면서 환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통화전쟁의 논쟁이 G20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2달에 한 번씩 호재와 악재가 이렇게 손을 바꾸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좀 이게 없어지면 좋겠지만은 내년에도 역시 크게는 약간씩 작아지겠지만은 이런 변동성은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거의 이제 새로운 악재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문제가 바로 유럽 그 채무 문제 이 부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런 국가에 국한이 됐는데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시장에서 관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건드려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덩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펀더멘털을 보게 되면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다른 조그만 세 나라하고는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 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독일이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라는 시그널을 의미 있게 해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둘 간의 텐션 속에 금융시장은 조금 헐트를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변동성이 지속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경기 자체는 확장 기조에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달에 한 번씩 더블딥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난 한 2년 동안도 여러 가지 더블딥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분은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기 사이클상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굉장히 경기 회복의 초입기에 아직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눈에 띄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서로 자라나가지고 경기 자체를 끌어내리긴 그런 크기로는 아직 작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요거를 아마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엔 가져오고 2009년엔 잠시 스킵했고 이번에 또 가져왔습니다. 이제 가져온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이 차트가 실질 경제 성장률입니다. 전 세계 경제 전체고요. 하지만 이제 뭐 IMF나 월드뱅크처럼 이렇게 모든 나라를 다 보는 건 아니고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50개국 정도의 나라를 모아서 가중평균을 한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선으로 이렇게 쭉 그은 것이 있는데 이게 그 나라들의 잠재 성장률, 물론 추정치지만 잠재 성장률을 모아서 가중평균한 수치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 잠재 성장률이라고 생각하는 선보다 대부분은 위로 가지만 거의 10년에 한 번씩 쭉쭉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80년, 90년, 2000년 그런 의미에서 거의 세계 경제는 10년에 한 번 정도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로 꽤 오랫동안 아니면 굉장히 깊이 빠지는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대개 세계 경기 전체로 보면은 10년에 한 번씩 큰 사이클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008년도에 굉장히 깊은 리세션을 봤었다가 2009년도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저기 사살표가 잘못됐습니다. 좀 내려가는 부분이 2010년도 맞습니다. 저게 맞고요. 2009년부터 올라갔고 2010년도에 꼭지점 찍고 저희가 11년도에는 연평균으로는 10년보다 11년이 약간 내려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들 또 보시게 되면은 10년 주기로 나오는 사이클 중에 대개 3분의 2 정도는 확장기에 있고 3분의 1 정도는 그 좀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년 사이클 동안 그냥 기분 좋게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 하면서 올라가죠. 다시 말씀드려서 대개 1년 반 또는 짧으면 1년, 길면 2년 단위로 소사이클들이 2-3개 정도 들어가면서 이 큰 사이클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밑으로 한번 깊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년도 사이클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크게 보시면은 2008년 말부터 시작된 하나의 소사이클이 끝나고 지금은 또 하나의 소사이클이 시작되는 그 일종의 전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랜지션 기간에는 사실은 새로운 소사이클이 하나가 자라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에 대한 논쟁이 많기 때문에 더블딥 얘기도 나오고 경기 논쟁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과거 사이클을 볼 적에 적어도 2개 정도의 소사이클은 충분히 자라날 수 있다. 이제 이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고요. 이 소사이클 두 번째가 이제 아마 끝나가는 시기가 저희가 볼 적에는 분기별 평균을 보면은 내년 말, 내후년 초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사이클이 자라날 적에는 아주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하든지 아니면은 이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걸로 이제 완전히 봐서 세 번째 소사이클 시작되는 시점에는 경기 또는 정책에 대한 논쟁이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시끄럽게 시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 밑에 거는 저희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2년 전에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사이클마다 어떤 금융위기가 왔었는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대개 경기 사이클은 10년에 한 번이지만 금융 사이클은 대개 그 개발도상국가와 또는 선진국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금융 위기가 오기 때문에 한 리전에서 보게 되면은 금융 사이클은 20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그러니까 12년 전에 아시아 금융위기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간 것처럼 그러면 다음번에 올 거는 당연히 개도국 쪽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가 있고 이런 거를 학습 효과로 한 사람들은 이제 많이 개도국 정책 당국자들 이런 데서는 버블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버블은 이미 시작이 조금씩 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숏사이클이 시작된 시점인데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긴 하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던 말들 중에 하나가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글로벌 불균형 문제. 그래서 이제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은 개도국이 뭐라고 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을 뭐라고 하고 둘이 주관이 받거니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글로벌 불균형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과거에 그 경제 교과서에 배운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사실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들은 환율은 경상수지 적자흑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가장 큰 흑자를 보고 있는 중국의 통화가 가장 큰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 미국의 통화에 패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누가 봐도 굉장히 이상한 거죠. 적자의 원인, 흑자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나쁜 나라와 가장 좋은 나라 뭐 아니면은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와 달리기를 굉장히 못하는 선수의 발이 묶여져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둘이 달리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울퉁불퉁 넘어지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민비는 물론 계속 말로는 우리가 평가 절상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워낙 패깅이 되어 있고 달러 약세가 진행되는 와중에 여기에 패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중국 통화를 만약에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통화를 가중평균해서 낸 수치. 그래서 렌민비 대 달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질 실력 환율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지난 6개월 동안 렌민비는 절상이 된 게 아니라 절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경쟁하는 많은 나라들의 통화가 그대로 그 통화가 절상되는 거를 자기네 통화가 절상되는 거를 놓고 보기에는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의 양을 보시면은 제가 주로 아시아 국가들만 갖고 왔는데요. 다른 뭐 라틴 국가들, 뭐 다른 이머징 국가들도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외환 보유고가 다 늘어났습니다. 물론 한국에 대해서 외환시장 개입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좀 억울한 감이 있어요. 외환 보유고를 2007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 시점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GDP 대비 제일 많이 쌓인 나라가 타일랜드입니다. 물론 이 나라는 GDP가 작은 이유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나라 덩치에 비해서 외환 보유고를 엄청 쌓아놓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중국이에요. 중국은 지난 3년 동안 80%가 늘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1년 동안 늘 외환 보유고의 양이 이 나라는 2달, 3달 안에 쌓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이 타이완,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면 외환 보유고로 갖고 있는 그 달러에 대한 일정한 리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뒤에는 2007년하고 비교 안 하고 2009년 초입기하고 비교하면 꽤 많이 올랐다는 그건데요. 여기에는 사실은 이 쌓인 거는 많이 쓴 거를 보충한 것이고요. 쓴 거에는 시장에서 판 것도 있지만 한국은행이 기업들한테 또는 은행들한테 빌려준 달러를 만기가 돼서 환수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이제 억울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한테 뭐 외환시장 개입을 안 하실 거면 몰라도 계속 개입을 하신다라면은 요걸 좀 덜 듣기 위해서라도 이런 여러 가지 팩트에 대해서 좀 선전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지 않으면은 시장은 오히려 굉장히 혼동스러운 시그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기조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환 보유고를 쌓고 거기를 그냥 금고에 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시 다른 에셋에 투자를 하게 되죠. 대개는 이 중에서 60에서 70%는 다시 달러 자산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QE를 하고 나서 민간 자본은 이머징 국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머징 국가에서는 그 자본이 달갑지 않고 특히 환율에 주는 영향이 많다 보니까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 다음에 이머징 국가의 국가 자본은 미국으로 흘러갑니다. 더 싸요, 훨씬 코스트가. 그렇게 돼가지고 계속 이 QE에서 온 달러를 리사이클링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머징 국가들한테 너희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정말 그걸 바라고 있을까?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민간 자본이 나오고 국가 자본 이머징 국가에서 그쪽으로 다시 리사이클링 되지 않으면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엄청난 재정 적자로 돈을 발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 돈이 흘러가지 않으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굉장히 비싸게 이 재정 적자를 파이낸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계속 그렇게 말로는 하지만 정말 얼마나 이거를 외환시장 개입을 싫어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불균형은 여러 가지 경기 펀더멘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저금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이머징 국가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기조로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시게 되면 얼마나 올랐는지 25bp 올랐습니다. 1년 동안. 굉장히 조금 올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에서 막 엄청난 노이즈를 뿌린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조금 움직였고요. 이제 선진국 금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양적 팽창 정책을 펴니까 더 리퀴디티가 풀리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펀더멘털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원의 활용도 또는 저희가 달리 이제 표현하면은 일종의 아웃풋 갭에 대한 대용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스템에서 자원이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느냐. 많이 활용되면 될수록 기본적으로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을 하나 더 쓰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반면에 굉장히 시스템에 슬랙이 많으면은 자원이 덜 이용이 되고 있으면은 뭐 크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머징 국가들은 그동안 경기가 안 좋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내려가기도 훨씬 덜 내려갔고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더 빨리 타이밍상 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난 한 20년 정도를 평균치를 보게 되면은 자원의 활용도 정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들은 이미 아웃풋 갭이 없어지고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퀴디티를 내는 소스가 되고 있는 이 선진 국가들은 굉장히 아웃풋 갭이 커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조로 내년에도 똑같이 간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간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가시화됐을 적에 누가 가장 먼저 다치겠는가? 당연히 이머징 국가가 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머징 국가 쪽으로 자꾸 어느 정도 버블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굉장히 초입기지만 그래서 이게 한 향후 3, 4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이머징 국가 중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버블이 터지는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좋은 선택을 해가지고 막아주는 역할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경기 초입기에 있지만은 불균형의 균형을 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사이클은 좀 다른 사이클보다는 불안한 그런 모습이 많고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또 경기 사이클 자체도 다른 사이클보다 조금 짧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꽤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외환 보유고를 쭉 쌓으면서 거기 이머징 국가들은 달러를 리사이클링 해주고 있고 또 이제 그 말씀은 환율 때문에 금리 정책을 제대로 못하면서 또 내부에서도 리퀴디티를 굉장히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또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양적 팽창 정책을 통해서 계속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글로벌 시스템 자체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성하겠죠.
그게 실물 섹터에는 단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 1년 정도를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물 지표가 이미 뜨고 있죠. 이거는 소매 판매 물량인데요. 이머징 국가와 디벨롭 국가입니다. 이게 글로벌인가요? 제가 네, 글로벌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더블딥 얘기가 나왔을 적에 바로 이때입니다. 쭉쭉 다 내려가고 있죠. 그랬는데 QE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지표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뒤에는 QE, 그러니까 양적 팽창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위험 회피 성향에서 갑자기 위험을 테이크하는 성향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또는 금리 같은 경우는 리퀴디티가 많으니까 내려가지고 이러면서 파이널 디맨드,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 이런 지표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표는 좋아지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 판매 금리라든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또 연간 산업 효과가 굉장히 큰 자동차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미국까지 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미국의 노동시장 자체도 사실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미국에서 이제 노동시장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페이롤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상당히 견조한 수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매주 나오는 이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여기 보시면은 쭉 내려가다가 더블딥 얘기가 나올 적에 쭉쭉 올라갔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봤었어요. 근데 요거를 퍼머넌트한 거라고 본 하우스 같은 경우는 더블딥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뒀었고요. 저희는 요게 이제 뭐 여름 하절기 또는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있었던 노이즈에 대한 뒤늦게 반응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라고 봤었고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레이오프를 심각하게 하기에는 기업의 수익이 너무 좋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더블딥은 아니라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포캐스트와 마찬가지로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실업자가 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수당 청구하는 건수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신규 취업은 늘어나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바로 내일 나오게 됩니다. 한 달 전 데이터도 약간 개선이 됐었고요. 저희는 한 달 전보다 내일 나오는 지표가 더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이제 저희가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연평균으로는 올해 3.7에서 내년 3.0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올해 6% 정도 보게 되는데 내년도엔 4%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보시면 약간 스토리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상고하저였었어요. 반면에 내년도에는 상저하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평탄하게 나오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대비로 보시게 되면 매 분기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1, 4분기보다 2분기가 빠졌고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빠졌고 3분기, 4분기에 일종의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그리고 분기별 성장률 자체는 내년도가 지금 현재보다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 자체는 올해 초 성장률 높은 것 때문에 낮아지지만 분기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이 버텀이고 기본적으로 고개가 들리는 그런 모습이 내년도 경제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별로 속도 차이는 굉장히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세계 경제가 바닥 찍고 올라갈 적에 보시면은 중국이 가장 먼저 고개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내수나 뭐 이런 쪽에 혜택을 받고 있는 이머징 국가들이 다시 따라서 왔고 그리고 미국과 이제 일본이 같이 왔고 그 다음 유럽이 굉장히 늦게 레깅을 하면서 왔습니다. 거의 한 분기씩 레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차를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이 다 작년에 올라갔는데 유럽은 올해 상반기에 경기가 뜨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경기가 내려가는 것도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3분기, 4분기니까요. 중국은 이미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온 거는 그만큼 경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바닥을 찍고 전기 대비로는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물론 요거를
그 기저효과를 가미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보면 약간 느립니다. 근데 전기 대비를 비교를 하시게 되면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은 3분기, 4분기 정도가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지금 정도가 바닥이고 다음 달부터 나오는 지표부터는 조금 회복이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에서 2분기 정도 시차가 있고요. 미국은 버냉키의 여러 가지 QE 때문에 역할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거의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바닥을 찍고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뒤늦게 일본이 4분기에 바닥을 찍을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 바닥을 찍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유럽의 악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유는 경기 사이클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나라는 뒤늦게 거기에 유럽 주변국의 부채 문제까지 가미하게 되면은 유럽이 조금 반응을 좀 안 좋은 사이드로 좀 더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다 경기가 좋아지면은 얘는 또 그 속도를 통해서 시차를 두면서 쭉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행지수도 저희 전망을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구매업자들, 그러니까 그 각 기업에서 구매 담당 그 임원들을 이제 설문을 한 것인데요. 이 설문이 사실은 향후 2-3달 정도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좋은 이유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 지표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설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변곡점 찍고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굉장히 텐터티브한데 저희는 이 트렌드가 좀 더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중국에서 새로운 PMI 나왔는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저희가 2011년에 갖고 있는 세계 경제 전망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한국 경제를 말씀드리면요. 이틀 전에 그 지표가 10월달 지표가 나왔습니다.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9월에 비해서 10월 산업 생산이 4% 가까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뿐만 아니라 투자에 관련된 모든 지표가 떨어지고, 건설 투자는 뭐 바닥을 모르면서 내려가고 있고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뭐 저희는 그것 때문에 내년 전망을 더 나쁘게 수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9월, 10월에는 음력 그 추석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서 나오는 11월 지표에는 어느 정도의 페이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국은 이번 사이클에서 많은 주변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월등한 성적이라는 것은 일단 생산활동만 보시면은 빠진 것도 다른 나라들보다 덜 하고요. 올라간 타이밍도 보시면 타이완, 일본에 비해서 한두 달씩 빨리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그 바닥 시점이 다르죠, 약간씩. 그리고 금융위기 이전을 회복한 그 시기도 굉장히 빠르고, 여전히 2007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다른 데보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보면은 내년에도 이런 모습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여러 가지 지표가,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재정이라는 것이 내부에서는,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볼 적에는 너무나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통합재정수지 2011년도 예산안을 보시게 되면은 통합재정수지로 봤을 적에 내년도에 서플러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나라는 여전히 재정적자가 전체 GDP의 9%, 10%가 되기 때문에 요 한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이 나라는 안전하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리스크 요인이 왔을 적에 바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많은 부분은 국민연금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금이 아직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걸 빼더라도 전체 GDP 대비에 요 라인인데요. 2% 내외입니다. 여전히 굉장히 좋은 수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샥이 왔을 적에 도와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 두 번째로는 금융시장에서 악재가 왔을 적에 기본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걸, 센티먼트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이게 이제 내수를 조금 받쳐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투자 전망에 대해서 이번 사이클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지표가 조금 한두 달 좀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투자는 글로벌 사이클보다 이번에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월등히 좋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요인으로 봤을 적에 좀 대체 투자의 여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세계 경제 성장과 한국 고정 투자를 보시겠는데요. 이게 세계 경제 성장이고 한국의 고정 투자입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위의 레벨에서 움직였었어요. 외환위기가 난 다음에 점점 보수적으로 해서 최근 금융위기가 나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의 연령 추계가 일본보다도 높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의 감가상각 정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가동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투자를 더 하시기 싫으셔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제에는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고 있고요. 소비 환경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실업률이 꽤 많이 떨어졌는데요. 내년도에 여기로부터 더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 실업률 자체는 아주 조금씩만 떨어져도 그 내부에서 신규 취업의 퀄리티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간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여기는 제가 차트를 안 갖고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공공 부분에서 취업을 일으킨 것이 꽤 많습니다. 근데 공공 부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발을 빼고 있고요. 민간 부분에 대한 취업은 이미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규직 취업이 포션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명목임금 이런 부분도 뭐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 그 명목 GDP 성장률이라든지 또는 공무원 임금 성장률 이런 것이 벤치마크에 돼서 그 임금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임금 성장률도 증가율도 조금씩 늘어나고 요게 이제 소비에 선순환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자산 효과 같은 경우도 저희는 코스피가 기본적으로 더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베이에서 나오는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 계획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중립 기준은 100보다 높은 이 110 이상의 수준에 무슨 일이 와서도 뭐 유럽 문제가 와도 그렇고 더블dim얘기가 와도 그렇고 북핵 얘기가 나와도 그렇고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것이 되고요. 또한 이제 계속해서 그 양극화는 있습니다. 양극화는 계속 있는데 조금씩 그 뭐라 그럴까요? 백화점 매출만 좋았던 거에서 이제 할인점 매출이 영향을 받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소비를 도와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에 관련돼서는 수출의 전망은 기본적으로 그 해외 그 요소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괜찮게 보기 때문에 수출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데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게 되냐면 실질 신뢰 환율을 보시면은 여전히 원화는 굉장히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만큼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내년부터는 아마 그 관세청에서 나오는 관세청에서 나오는 수출입 통계하고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경상수지와 같이 나오는 수출입 통계가 굉장히 다른 스토리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조금 테크니컬하긴 한데요. 조선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조선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해왔지만은 이코노미스트들한테는 정말 그 굉장히 두통거리인 게 굉장히 지표를 많이 그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가뜨린다는 얘기는 과거의 해석이 더 이상 통용이 안 되게끔 만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조선업은 수주를 받고 나면은 그거를 해지하면서 다 외환시장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원달러 환율이 아니라 해지한 것까지 가미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먼저 즉시 실현이 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는 언제 반영이 되냐면 배 다 짓고 난 2, 3년 뒤에 부산항구 떠날 적에 수출 데이터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달러는 다 팔아놨는데 수출은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게 되고요.
또 생산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오게 되냐면 배가 짓는 그 진행 속도에 따라서 건설업 같이 그렇게 오게 되니까 외환시장, 수출입 데이터, 생산활동 동향 이런 게 다 과거하고 굉장히 엇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조선업의 수출이 차지하는 포션은 굉장히 커지고 있죠. 10에서 15% 되니까 이게 실제로 GDP에 미친 영향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국 데이터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나오는 때가 많았습니다. 요거를 이제 시정을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관세청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수출 데이터에 잡아지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산항구를 떠나는 시점이 아니라 기업이 돈을 받는 시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쭉 2년 동안 배가 지어지게 되면은 맨 처음에 20% 받고 1년 뒤에 몇십 % 더 받고 그리고 이제 계약 시점에 더 받고 이런 거에 따라서 수출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딜리버리만 보게 되면 내년도가 조선업 수출이 많이 안 줄어들게 됩니다. 딜리버리 스케줄이에요. 요게 요 선이. 그런데 페이먼트 스케줄은 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세청에서 나오는 그래서 매달 1일 날 나오는 무역 데이터는 내년에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그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수출입 데이터는 내년도에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염두에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저희는 이 조선업을 뺀 나머지 섹터만 보게 되면은 내년도 이렇게 환율의 도움이라든지 또는 해양 플랜트 수출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좀 나쁜 뉴스도 간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에 단기적으로 악재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재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여기 있네요. 생산자 재고를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꽤 높습니다. 이 재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비, 수출, 투자 이렇게 디맨 쪽이 굉장히 견조한 거에 비해서 생산 쪽은 그것보다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데이터, 그래서 산업활동 동향 또는 GDP, 이 생산 쪽 데이터들이죠. 이쪽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내년 한 1, 2월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생산이 굉장히 현찮고 경기가 혹시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뉴스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되게 그러면서 재고가 많이 내려가게 될 내년 한 중반, 한 2분기 이후부터는 조금 더 지표가 덜 혼란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 생산자 재고 이렇게 보시면은 출하 대비 재고도 약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랫동안 경제에 부담이 된 레벨은 아니에요. 몇 달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레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 쭉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성장률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6.1%, 2%에서 내년에 4%대로 내려가는데 분기별로 보시면 지금이 버텀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재고가 없었으면은 한국 경제는 3분기에 버텀 찍고 4분기부터 올라갈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고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한 분기 정도 좀 딜레이 돼서 시차를 두고 내년 1분기부터 경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죠. 전기 대비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여기 실물 경제에서 제가 전기 대비에 대해서는 4분기가 버텀이고 1분기부터 올라간다고 했는데요. 기저효과 때문에 4분기 GDP는 한 5% 나오고 내년 1분기 GDP는 3% 말 4% 정도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저효과는 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백그라운드를 하게 되면은 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이미 저희가 이제 4.1%를 지난 그 10월 달에 봤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지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3.3%. 그래서 이제 4.1%가 이제 많이 나오고 사실은 3%도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향후에는 저희가 볼 적에는 이 4%를 끌고 간 거는 다 배추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배추값 영향이 크냐 그러는데 우리나라 워낙 그 소비 베스킷에서 김치가 차지하는 포션이 많다 보니까 배추값이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근데
헤드라인 지표 자체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쭉쭉쭉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어 프라이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용 측, 이렇게 뭐 날씨라든지 날씨에서 음식 물가 올라가고 이런 요소를 다 빼고 난 코어 물가 자체는, 그래서 이게 주로 수요 측 압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자라나기 시작을 하고 점점 더 자라나서 이 둘 간의 갭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은 내려가고 코어는 올라가는. 근데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뭐 배추값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배추값은 뭐 그렇다 생각을 하고 있고 코어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내년에도 계속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뭐 1분기에 한 번, 2, 3분기에 한 번 해서 3%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약간 연준이라든지 ECB가 최소한 양적 팽창 정책은 더 하지 않는 그런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는가 해서 여전히 굉장히 완만한 정도의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금융시장의 선물 금리를 보게 되면은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내년에 하는 거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전망에 대해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제가 뭐 부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하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통화전쟁으로 비교되는 그것이 내년에도 계속 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웃풋 갭과 인플레이션인데요. 되게 아웃풋 갭이 닫히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 있는 국가들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빨리 올려줘야 되는 국가들이고요. 여기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국가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국가들은 되게 이머징 국가들이고 여기에 있는 국가들이 선진 국가들이에요. 이게 만약에 뒷바뀌어졌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진국들은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될 적에 그냥 금리를 올립니다. 물론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근데 이들 국가는 그렇게 수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내수가 괜찮으니까 환율을 올려도 전혀 상관을 안 하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머징 국가들이 조금 시차를 두고 경기를 가고 있지만 환율이 이쪽이 절상이 되고 자기네가 절하가 되면은 수출이 그만큼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굉장히 선순환하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그게. 이 선순환하는 구조가 12년 전 우리 그 외환위기 났을 적에 이머징 아시아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이 너무나 중요한 나라들이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환시장 개입하고 금리 인상은 잘 안 하고 그러고 이 선진국가에서는 너희 왜 개입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통화에 관련된 긴장들이 내년에도 계속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긴장했지만 그냥 그 노이즈가 시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환율 정책이 혹시 바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아주 크게 경기 사이클을 망가뜨리는 요인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후년이 되게 되면은 스토리가 조금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후년에는 우리나라도 선거가 있지만 다른 많은 나라들이 정권 교체가 있고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런 문제를 경제적인 걸로 풀기보다는 정치적인 걸로 더 풀고 싶어서 이 디스토션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세계 경제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내년까지는 그래도 뭔가 해보려는 이제 정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서 뭔가 화합된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재정 수지가 이렇게 나쁩니다. 이게 마이너스예요. 적자입니다. 흑자는 낼 수가 없어서 흑자를 보이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기. 이게 2009년, 10년, 11년인데 초록색 중에 흑자를 보는 나라는 굉장히 유일하죠. 눈에 안 띌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재정 적자를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는 나라고 그런 만큼 재정 정책에서의 출구 전략이 상당히 많이 시행이 돼야 되고 그런 만큼 경기에는 부정적입니다. 세 번째는 유럽 주변국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유럽 주변국 문제는 저희가 주변국 문제로 남느냐 아니면은 유럽 코어 은행의 문제로 남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유럽 주변국 문제로 남게 되면은
뭐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포션, 전체 수출의 2.4%입니다.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게 유럽 전체의 문제가 되면은 수출의 포션도 12.8, 중국을 통해서 우회되는 수출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달러 펀딩을 어떤 은행들이 해주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계 은행이 이만큼, 유럽계 은행이 영국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건 영국계 은행, 그리고 나머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 이상의 달러 펀딩이 영국을 포함한 유럽계 은행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유럽 주변국 문제가 아니라 유럽 지역의 은행 문제가 되면 당연히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달러를 회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되고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보시면은 유럽 문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까지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기본적으로 유럽의 은행 문제로 되면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올해 한 5월 달 뭐 그때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외채 문제랑 겹쳐서 갑자기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외채는 계속 보셔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는 외채는 우리나라에서 채무 불이행의 수준까지는 나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엔 너무나 구조가 건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달러 펀딩 했던 데들이 쪼이면서 자금 시장이 굉장히 빠듯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요게 원달러 환율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채 문제가 나오면서 혹시 원달러 환율이 튀면은 오히려 그때는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오히려 이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내부 부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공기업 부채, 뭐 심지어는 괜찮게 생각하는 정부 부채 또는 소비자 부채, 뭐 또는 중소기업 부채, 뭐 계속 그게 시장에 다른 이슈가 없으면은 그거 꼭 투자자들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뷰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그 부채 문제는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만큼 큰 거는 아직은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5년 뒤, 10년 뒤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채들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공공부문 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를 뭐 계속 그 이전 정권에 뭐 늘 지난 한 30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늘 그 이전 정권의 이제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야당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부채가 굉장히 높다. 하지만 엄격하게 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이렇게 나눠보시게 되면은 공공기관 부채는 사실은 최근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정부 부채는 그렇게 크지 않고 정부 부채가 많이 늘었던 때는 오히려 지난 정권 때입니다. 근데 지난 정권도 굉장히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부채가 는 뒤에는 뭐가 있냐면 그 은행권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예보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됐었거든요. 그걸 예보채가 발행이 되면서 정부가 보증을 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100% 러스로 이제 확인이 된 것들을 정부 부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회계상이 일어나는 전환이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고 그 이전 데이터들은 이 두 개를 구분해 놓은 게 없어서 제가 이제 안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바로 이제 그 이전 정권이 가진 문제를 그 다음이 갖고 또 그 다음이 갖고 해서 기본적으로 다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수준은 두 개 합해봐야 전체 GDP의 50%를 조금 넘어갑니다. 다른 나라들은 100% 넘어가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아직은 공공부채 문제가 시장에서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부채 문제도 문제가 되기는 있지만은 요거는 한번 테스트를 거쳤죠. 이번 금융위기 때. 그래서 금융위기가 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이 그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악재가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나라가 전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긴 하지만 약간 과장이 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여기 나왔네요.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분들이 소득을 제대로 리포팅을 하지 않습니다.
부채는 100%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대비 부채가 다른 나라들보다 약간 이렇게 부풀려서 나오는 측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득 대비 부채가 높긴 해도 자산 대비 부채를 보게 되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뺀 나머지 금융 자산 대비 부채도 낮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거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자산 중에서 50% 이상이, 반 이상이 유동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부채를 갚기 위해서 자산을 헐 적에 그냥 은행 돈으로 내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다른 자산, 뭐 금융 다른 자산, 뭐 에쿼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헐어야 돼. 그래서 다른 금융시장을 망가뜨리면서 갈 여지가 좀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쿠션 작용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득 대비 부채가 높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부채에서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변동부 금리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적에 그대로 그게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정부 금리가 많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신규로 론이 안 되는 문제는 있어도 실제 대출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팍팍팍팍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천천히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동안 이 정책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던 뭐 미국 또는 뭐 다른 국가와 그 금리를 뭐 정책을 공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차이를 생각을 안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소비자들의 부채 문제가 소비를 약간 제어를 해줄 수 있지만 그래도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부동산 문제는 뭐 저희는 아주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워낙 레귤레이션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 대세 하락기도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10년 뒤는 이 부채 문제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채 문제가 점점 악화되는 시점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금융시장의 주요한 주제가 되기에는 아직은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망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원달러 환율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내내 그 원달러 환율 전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요맘때 왔을 적에 제가 말씀드린 게 연평균으로는 작년보다 떨어지지만 굉장히 완만하고 변동성이 있을 텐데 1분기가 꼭지점이고 2, 3분기 내려오고 4분기에 다시 꼬리가 들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말에 1150 정도로 끝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뷰 이제 갖고 있고요. 그런 비슷한 패턴이 내년에도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낮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현재 환율이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롱텀 트렌드는 원하는 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 그냥 원달러 환율을 보든지 실질 신뢰 환율 기준을 본다든지 또는 보통 많이 얘기하는 PPP 기준을 본다든지 다 언더밸류 되어 있기 때문에 절상 기조는 뭐 거스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완만한 속도를 예측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내려가고 있는 트렌드예요. 요거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 대만이 아니라 대만인데 이상한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나라들은 한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나라랑 비교해 봤을 적에 덜 매력적으로 보이는 통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에만 아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두 번째로는 경상수지가 이렇게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많은 경상수지 흑자가 이미 팔아놓은 달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상수지를 실체한 뭐 100억, 뭐 200억 이게 다 흑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요 돈이 다 외환시장에 달러로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체들이 다 팔아놨죠. 이미 해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페이퍼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인데 외환시장에서 보면은 달러는 안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그 넘버를 우리나라는 조금 더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상수지에 의해서 되는 원달러 환율의 절상은 아주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 수지가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자본 수지가 들어온 양을 보시면은 뭐 경상수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데요. 작년에는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왔고 올해에는 주식보다 채권 시장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또 채권도 들어오겠지만은 주식시장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의한 원화 절상은 정부가 절대로 용인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은 다시 말씀해서 원화 밸류는 이 자본과 그러니까 자본 수지 들어오는 것과 정부의 일종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계절적으로 1, 2월 달은 경상수지 플로우가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계절이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굉장히 다시 늘어나는 기조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2월은 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쭉 빠지다가 다시 꼬리가 들리는 그런 패턴이 내년에도 지속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 개입하고 관련돼서 규제가 쭉 버티고 있죠. 그래서 요즘 투자자들한테 가장 큰 관심은 어떤 규제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G20 때 다들 생각을 했던 게 G20이니까 정부가 개입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9월부터 돈이 슬금슬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저희는 사실 그래서 1100을 한 번은 깨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못 깼죠. 못 깨고 정부가 이제 스트래티지를 쓴 게 개입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코멘트를 자꾸 흘립니다. 국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이 물어보면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과도한 거를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떠마던데 그 규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영향을 받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려가던 플로우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변동성을 보이면서 결국은 G20 있기 한 두세 주 전부터 돈이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 최근에는 이제 유럽 문제 때문에 좀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규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한테 세금을 다시 과세하는 거 그거는 뭐 거의 100% 확실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 같은 외국계 은행이 갖고 있는 선물한 포지션에 대해서 그 리밋을 정해가지고 기업들과 해치를 활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가 기다리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은행권의 그 예금이 아닌 부분에 대한 그 예금이 아닌 바로잉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 그거는 뭐 그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너무 과도하게 빠지면은 정부가 약간 좀 위험한 규제이긴 하지만 NDF 시장을 건드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걸 사실은 외국인들이 가장 겁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격까지 나오게 되면은 꽤 시장에서는 노이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율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에 대한 회피 심리가 없어지고 리스크를 테이크한 쪽으로 오면은 이머징 국가의 하나인 우리나라 통화는 절상하는 경향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것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경상수지 플로우, 자본수지, 그리고 이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는 올해 한 1170 봤는데 내년도에는 한 1120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1110에서 1120.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5% 정도의 절상인데요. 큰 시즈널 패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월 달에 올라가고 쭉 내려가다가 다시 꼬리가 들리는 그런 건데 그때마다 이제 규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뭐 리스크들, 뭐 유럽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온앤오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변동성은 계속 제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가 이제 저희 전망을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 표입니다. 테이블도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만장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벌써 한 3년 몇 번째죠? 오늘 우리 박사님 모시기 네 번째인데 뭐 점점 강의가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아마 다 받으셨을 것 같고요. 오늘 짧은 시간에 워낙 많은 내용을 말씀하셔서 제 생각에는 돌아가셔가지고 꼭 한 번 더 리뷰를 한번 홈페이지 한번 더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안에서 이제 메시지를 찾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세리CEO에 출석을 하는데 세리CEO에서 나온 전망을 보면 내년 경기가 상고하저다. 생산 지수는 일단 하락을 시작했다고 보고, 그렇지만 소비가 늘어서 상반기까지는 버티다가 하반기 가면 이 전 세계 각국의 재정 익짓을 하면서 전 세계 수요가 줄기 때문에 경기가 내려갈 것이다. 이 상고하저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리CEO에서 보는 관점은 지금이 상당히 경기의 정점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비해서 오늘 임 박사님은 이제 버텀을 치고 올라간다는 상당히 좀 다른 그 느낌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우리 임 박사께서 조금 더 이제 삼성 거를 검토해보고 혹시 이제 수정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책임 있는 그런 말씀해 주실 텐데, 저는 뭐 전 세계 경제를 보는 관점은 JP모건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를 보는 그 시각 내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본다고 하면 오늘 들으신 말씀이 진일보된 그런 시각이 아닌가 생각해서 상당히 저로서도 걱정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상고하저 그러고 일단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골치 아픈 게 많을 텐데, 일단 내년 우리 경제가 전기 대비로 쭉 하나의 그 이동하는 걸 보면 버텀을 이제 치고 올라간다고 보니까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내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올해 월 연초에 올해가 100호의 해고, 60년 만에 100호의 해고, 6.25 이후에 또 한 번의 사건이 많이 날 거라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벌써 여러 번 났습니다. 내년은 토끼띠랍니다. 토끼띠는 평화를 사랑하고 사랑을 사랑하고 하는 아주 이 편안하고 좋은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내년은 훨씬 더 편안한 일년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건강을 얻어가는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